자, 쉬셨죠?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갑니다. 자, 이제 과세대상 앞에서 양도행위 과세대상 언제 취득, 언제 팔은 걸로 보느냐, 양도 및 취득 시기까지 봤어요. 그럼 이제 계산 과정으로 갑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맨 처음에 공부하는 게 바로 뭐냐? 취득 당시 가격과 양도 당시 가격을 무엇으로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 원칙이보다 실거래 가격입니다.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가격 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게 원칙이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때 실거래 가격으로 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증빙자료가 다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10년 전에 취득했다? 그럼 그때 당시 계약서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만약에 증빙자료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실거래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면 이렇게 예외로 추계결정, 경정,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세무서장이 조사한 가격 있죠? 조사한 가격, 그거 가지고 계산한다. 이거 원칙은 당사자 간에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 가지고 계산하는데 어느 한쪽이 확인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증빙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추계 결정할 수 있는 법률의 사유가 있어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조사해 놓은 가격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 결정 또는 경정. 어떤 거 확인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증빙자료 등이 없으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다. 10년 전에 취득했는데 그때 당시 계약서나 증빙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조사해놓은 가격 가지고 계산하고, 또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허위로 기재가 되어 있다. 계약서 등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들어왔다면 그건 있어도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럴 때 세무서장이 조사해 놓은 가격 가지고 계산하는데 두 가지예요. 양도 당시 가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추계 결정한다. 그러면 실거래 가격 대신에 매매 사례가에 없으면 감정 가격으로 가고, 그래도 없으면 할 수 없이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취득할 때 당시 가격이 오래돼서 증빙자료가 없네. 그러면 그때 당시 세무서장이 조사해놓은 매매 사례가에 없으면 감정가에, 없으면 환산취득가격으로 하겠다. 양도한 가격에 비춰볼 때 요 정도 주고 취득했겠지라고 나오는 환산취득가에, 그래도 없으면 기준시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면 원칙이 뭐라고요? 실거래 가격, 증빙자료 다 갖췄으면, 그럼 실거래 가격으로 할 때 양도 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냐? 양도 가격에서 무슨 경비? 필요 경비를 차감해요. 그래서 나온 게 무슨 차익이다? 양도 차익. 그러면 얼마에 팔았느냐? 실거래 가격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죠. 근데 필요 경비는 뭐냐? 필요 경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 옛날에 취득할 때 얼마를 주고 취득했느냐? 거래 상대방한테 실제로 지급한 가격 있죠? 그걸 뭐라 그래? 매입 가격. 얼마 주고 샀느냐? 상대방한테 직접 준 매입 가격에다가 그리고 나서 취득세 낸 것도 더하고, 등록면허세나 등록세 낸 거 있으면 더하고, 중개수수료 지급한 거 있으면 더하고, 등기할 때 법무사 비용이 들어갔으면 그것도 더하고, 컨설팅 비용 들어갔으면 그거 다 더하라. 그런 게 취득에 관련해서 들어간 비용을 취득 가격, 취득가액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취득할 때 다툼이 있어서 소송 비용, 화해 비용이 발생했으면 그런 비용도 인정해주고, 부가가치세, 건물 같은 거 분양할 때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부가가치세도 취득가격에 포함하고, 다만 현재가치 할인 자금도 현재가치로 채권을 만기가 5년 남았는데 지금 현재가치로 계산하면 1억짜리가 만기에 가면 1억인데 지금 가격으로 계산하니까 1억이 아니라 예를 들어 9천만 원이다. 그러면 차이 나는 거 얼마? 1,000만 원도 취득가격에 포함한다. 요거죠. 다음 두 번째는 자본적 지출이 뭐예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들어간 비용으로서 자산 가치가 증가되는 거죠. 원가성이 있는 거. 그래서 이를테면 아파트를 취득해서 10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양도를 한다. 그럼 그 아파트 10년 동안 가지고 있을 때 그 아파트에 들어간 비용, 상가 건물을 10년 가지고 있다 팔았다. 그럼 상가 건물 10년 가지고 있는 기간에 들어간 비용으로서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거나 용도 변경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있으면 그거 인정해 주는데, 그런 비용이 대체적으로 뭐냐? 용도 변경. 여러분 아파트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확장 공사합니다. 발코니로, 베란다로, 발코니로 되어 있는 걸 거실이나 방으로 확장 공사합니다. 그럼 용도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또 방하고 거실하고 벽이 있는데 그걸 철거하고 방을 늘거나 거실을 줄였다. 이것도 용도 변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또 냉난방 시설을 설치, 교체하는 비용. 이를테면 보일러가 고장나서 100만 원 주고 보일러를 사고 설치하는 데 10만 원. 그거 교체 비용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수리 비용은 안 되는 거예요. 수리 비용은 자산 가치가 증가되는 것만. 그리고 그러면 아파트 중에서 지금 한 게 주로 그거잖아요. 발코니 확장 공사, 벽을 철거해서 방을 늘리거나 줄인 거, 그리고 냉난방 시설, 보일러 같은 거 교체하는 데 들어간 비용. 그거만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인정 안 되는 게 뭐 있을까요? 토배장판 안 되지. 싱크대 교체도 안 돼. 조명기구를 LED로 고쳤다. 다 소모품이야. 인정 안 합니다. 화장실에 타일을 걷어내고 대리석으로 바꿔놨다. 그렇다고 화장실의 용도가 바뀐 건 아니잖아. 그냥 화장실이지. 이런 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단독주택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자본적 지출이 뭘까? 대표적으로 자, 옥상에 물탱크가 있었는데 없애버리고 불법이든 납법이든 옥탑방을 꾸몄다. 불법이라 하더라도 용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런 공사비용 인정되는 거예요. 단독주택의 방음이나 방열 차단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샤시로 더 교체했다. 그런 비용은 인정돼요. 자산 가치가 증가되니까. 그럼 그거 왜 안 되는 게 또 있는 게 뭐 있을까요? 단독주택 지하실의 용도가 보일러실로 되어 있는데 그거 다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방을 꾸미거나 주거용으로 방을 꾸미거나 아니면 주차장 시설로 바꿨다. 용도가 변경되는 그런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합법 불법 여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럼 단독주택도 안 되는 거 뭐 있을까요? 옥상에 방수 작업 안 돼. 벽면에 페인트 작업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개량비용,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개발부담금, 냉난방 설치 비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가지고 있는 기간에 소유권의 다툼이 있어서 발생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또는 취득할 때 소송, 화해비용 다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을 지출했는데 그게 다른 소득 계산할 때 본인의 사업소득 같은데 임대사업 하는데 그런데 비용으로 들어갔다면 여기서 또 들어가면 안 돼요.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도 강제적으로 법률에 따라 부담한 거지만 나중에 팔을 때는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엇가 양도 차익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세금 부담이 적겠죠. 다음, 양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에요.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 인정됩니다. 또 부동산을 뭐할 때, 매매할 때 공증을 쓰게 됐다. 그래서 공증비용이 발생했거나 인지대 이런 거 발생했으면 그런 비용 인정됩니다. 또 부동산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신고서 계산할 줄 모르니까 세무사한테 기장을 맡겼다. 기장료 줘야 되겠죠. 이런 비용. 그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작성 비용이 별도로 발생했으면 그런 것도 인정돼요. 이를테면 유치권, 질권 같이 아주 복잡한 채권 채무가 있어서 사고 팔 때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자문 받으면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자문료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비용이 발생했다면 그것도 인정해 준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주택 등을 취득할 때는 법에 의해서 채권을 사야죠.
그래서 국민주택 채권 등을 구입했다가 만기가 되기 전에 채권을 팔았어요. 그래서 발생한 매각, 차손, 손해본 거 있으면 인정해 주겠다. 다만 이때 조금 더 들어가면 매각 차손은 금융회사 가서 금융기관에 매각해서 발생한 손실은 얼마든지 다 인정해 줘요. 그런데 금융회사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끼리 또는 사채업자끼리 채권을 사고 팔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 인정하지 않고 그 날짜에 은행 가서 발생한 손실 범위 한도 내에서만 일부분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비용을 다 합쳐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필요 경비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해서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했더니 무슨 차이? 양도 차익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지문이 나옵니다. 보실래요? 양도가액이 10억이야. 근데 이런 비용을 계산했더니 10억이야. 그랬더니 양도 차익이 없네. 제로가 됐어요. 그럴 수 있죠. 또는 양도가액은 10억인데 이런 비용이 10억 5천만 원이네. 그러면 마이너스 5천만 원 나오죠. 이걸 뭐라 그래? 양도 차손.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계산해서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 마이너스가 나왔으면 낼 세금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될 거,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했어도 반드시 무슨 신고? 예정 신고는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납부할 세금이 없으니까 예정 신고 안 한다 그러면 틀려요. 왜? 내가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세무서에 제출을 해서 공무원이 봤을 때 이게 올바르게 계산이 됐는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법으로 딱 명시해놨어. 뭐라고?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했어도 예정 신고는 하여야 한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양도 차익에서 공제해 주는 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여러분 부동산을 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팔면 오히려 매매 차익이 많이 나와. 그러면 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파니까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죠. 그러면 대다수 단기 매매 차익 투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가 오랫동안 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그게 몇 년이냐? 3년. 부동산을 3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면 매매 차익이 많이 나오니까 그 3년이라는 기간 안에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기간에 물가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 차익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것을 공제받으면 받은 만큼 소득 금액이 적게 나오고 이게 적어야 세금 조금 나오겠죠.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물가 상승률 감안을 해서 양도 차익을 줄여주겠다. 그래서 공제해 주는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인데 어떤 물건을 몇 년 가지고 있다 팔았을 때 얼마만큼 공제를 해줄 거냐 이거죠.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첫 번째 3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파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부동산은 부동산 토지 건물이고 부동산은 아니지만 조합원 입주권. 이때 전매는 뭐한다? 제외. 무슨 말이에요? 조합원 입주권은 원래부터 조합원 입주권 가지고 있다 파는 사람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원래 조합원으로부터 그 입주권을 사가지고 내가 파는 건 전매죠. 그런 건 안 해준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 몇 년? 3년 이상. 그리고 두 번째, 다만 부동산은 등기 대상인데 이 부동산을 팔 때 등기 안 하고 파는 미등기 양도자산은 공제받을 수 없다. 원래는 조정지역에 2주택도 공제 안 해줬는데 한시적으로 2025년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그건 뺐고 그래서 이제 미등기 자산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럼 2주택, 3주택 조정지역 그런 거 없이 다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음. 이때
공제 금액은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율을 곱해서 나오는 것이 공제 금액이 됩니다. 이때 공제 금액을 계산하는데 이때 공제율이 비율이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 자산하면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은 1년에 2%씩이야. 몇 프로요? 2%. 그럼 기본이 몇 년부터? 3년. 3년이니까 2, 3은 6%. 그리고 최고 15년 이상이면 똑같아요. 15년 가지고 있다가 팔거나 20년 가지고 있다가 파나 똑같다. 15년 이상이면 최고가 몇 프로? 30%. 3년부터니까 6%부터 최고 30%까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 주는데 문제는 1세대 1주택이에요. 여러분 1세대 1주택은 한 세대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가 2년 보유하고 팔면 양도소득세 내지 마. 비과세죠. 근데 왜 여기는 과세를 하느냐. 3년 가지고 있다 파는데 고가주택이에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실거래 가격 12억을 부하는 거 초과하는 그런 고가주택은요. 예, 비과세가 아니라 뭐예요? 과세예요. 과세. 과세인데 다 과세하면 형평이 안 맞으니까 12억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많이 해줍니다. 어떻게? 이것은 기본적으로 2년 거주했으면 요거 공제가요. 무슨 기간? 보유기간 있죠. 보유기간에 대해서 1년에 몇 프로? 4%. 그리고 주민등록 두고 거주한 기간이 있으면 그거 별도로 4%. 이렇게 해서 1년에 8%씩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보유기간은 보유기간 4%, 1년에 거주기간 4%. 이렇게 해서 1년에 최고 8%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예, 1년에 8%니까 10년이면 최고 몇 프로? 80%. 그러면 왜 기본이 20%냐? 이거는요. 보유기간 몇 년? 3년 기본. 그럼 4%, 3, 4, 12. 그리고 2년은 살아야 돼, 기본이. 2년을 거주했다? 그럼 1년에 4%씩. 그래서 8%. 그래서 기본 최저 몇 프로부터? 20%부터. 10년이면 4%, 40%씩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 이때 보유기간이 있어요. 보유기간 기억할 거. 입주권은 종전부동산 취득한 날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는 거고 또 하나 증여재산 2월 과세가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증여한 사람의 취득한 날부터 날짜 계산한다. 이게 소급하여 계산한다. 이 얘기요. 몇 년 안에 팔았을 때 10년 안에 팔았을 때 이렇게 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서 나오는 금액이 바로 뭐냐? 소득 금액이 된다. 이해가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과세표준 계산하려면 마지막으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해주면 과세표준이 그만큼 감소가 되는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뭐냐?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이 있다면 기본 이익 250만 원만큼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면세점 제도와 같은 성격이에요. 부동산 팔아서 생긴 이익이 있으면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사람마다 공제죠. 인적 공제. 그래서 공동소유 부동산은요. 10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다 팔면 10명을 다 사람마다 각각 얼마? 250만 원씩 공제 혜택을 줍니다. 다만 미등기는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실래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첫 번째 거주자,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비거주자 할 거 없이 우리나라 부동산 팔면 공제 혜택 줍니다. 사람한테 공제, 인적 공제. 그래서 공동소유자, 공유자 여러 명이면 공유자 각각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유물의 경우는 공유자 각각에게 공제를 해준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인적 공제라고 합니다. 다음 이때
세 번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기본이 3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데 기본공제는 보유기간은 상관없어요. 보유기간은 관계없는데 다만 미등기 자산은 공제받을 수 없다. 등기 안 하고 부동산을 팔았다는 얘기는 세금을 포탈할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공제를 안 해줘. 그래서 특별히 미등기 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안 해주고요. 기본공제도 받을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때 공제는요. 소득별 소득금액에서 연 얼마 250만 원을 공제를 해주는데 이때 여기서 잠깐 소득별 그랬죠. 첫 번째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 요거에 대해서 묶어서 얼마? 250만 원. 두 번째 주식 양도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에서 250만 원. 그리고 파생 상품에 대해서 별도로 250만 원. 네 번째 신탁 수익권에 대해서 250만 원. 이렇게 소득별로 묶었어요. 여기에요. 이거 요렇게 묶어서 하나. 그리고 기타 자산, 그리고 뭐였어요? 주식 및 출자 지분, 파생 상품, 신탁 수익권. 그런데 여기서 소득 금액에서 연 얼마 250만 원 이 얘기는 토지 양도할 때도 250만 원, 건물 양도할 때 250만 원 그게 아니라 1번 요거 다 묶어서 합쳐서 얼마 250만 원만 1년에 공제해 주는데 이를테면 1월 달에 부동산 팔아서 250만 원 공제받았으면 그 다음에 파는 건 공제받을 수 없다. 다 끝났으니까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 공제할 때는 감면소득 외에 감면받은 거 있으면 감면받은 거 말고 과세되는 소득에서 먼저 얼마 순차적으로 250만 원을 공제해 준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 나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과세표준까지 설명드리고 잠시 쉬셨다가 이어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죠.